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 씨가 또 나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겐 땡큐지만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자꾸 발설을 하는데 오늘은 어떤 짓거리를 했냐면요. 오늘 매일매일 윤 씨가 돌아다닐 때마다 악행을, 입만 벌리면 악행을 하기 때문에 내가 윤 씨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 씨가 국무회의에서 윤석열이가 국무회의에서 뭐라 그랬냐면 법정 부담금 91개의 부담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 부담금이 뭐냐면요, 준조세예요. 여러분들, 준조세. 우리가 뭐 담배 살 때 어떤 붙는 국민건강 증진 부담금이라는 게 있고, 껌 같은 거 살 때는 폐기물 부담금 이런 것들이 있죠. 뭐 환경 부담금, 뭐 우리가 뭐 과자 살 때나 뭐 여러 가지 살 때 부담금이 준조세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준조세 91개를 전부 깎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실현 가능성도 없는데 선거를 앞두고 마치 국민들이 어려우니까 자기가 세금 깎아주겠다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건데, 이렇게 될 때는 세수가 24조가 펑크가 나요. 벌써 여기저기서 세수 초부자 감세 정책 펼쳐갖고 세수 펑크 나갖고 쓸데없이 R&D 예산 줄인다 그러고 여러 가지 그 지역 화폐제 그런 예산 줄이고 복지제도 줄이고 이지랄 떨고 있는데, 뜬금없이 부담금 그 담배값 인하 정책을 우회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선거 때가 다가오니까 담배값 우회적으로 내리겠다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왜 여러분들 선심성 이 윤석열이의 그 총선을 앞두고 뱉는 말이냐면요, 이 법 개정을 하려면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해요. 민주당이 이거 동의해줄 일이 없죠, 그렇죠? 민주당이 동의해줄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냥 던지고 보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씨, 내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뭐 전국 돌아다니면서 민생 토론하고 뭐 이것저것 막 한다고 혼자 그 돌아다니는데, 대통령님은 새해가 밝았으면 국민들에게 인사는 해야 되지 않냐? 너 왜 신년 기자회견 안 해? 그래도 대통령이면 국민들에게 올해 어떻게 할 것이고 나라 경제가 어려우니까 내가 잘하겠다. 아니, 대통령이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무슨 선심 강장 귀에 확 다 풀어버리겠습니다 막 이런 거 말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하면서 신년 기자회견 이런 거 안 하냐? 그럼 국민들한테 인사하기가 싫냐 그렇게? 이건 너무 안 합니까? 작년도 안 했잖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대통령이면 좀 해야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그쵸? 아니, 꽁꽁 숨어서 뭐 하자는 거야. 국민들한테 나타나지도 못하고. 응? 너희들, 그러니까 이게 전라도 말로, 전라도 말인가? 이 잡것들 너희들은 뭘 하냐? 뭐 한다고 너희들은 부부가 보이지가 않냐? 야, 무슨 김건희는 좀 실종 신고라도 좀 내야 되냐? 김건희가 그렇게 나대더니 김건희 요즘 뭐 한다냐? 너희들 지금 뭐 한다냐? 너희들 지금 뭐 하고 다니냐? 김건희는 어디로 가고, 그 윤석열이 너는 그 도대체 뭐 한다냐? 인사도 못 하고 국민들에게. 아유, 한심합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 국민의힘이 복잡한 거 얘기 안 할게요. 국민의힘이 지금 공천룰을 어느 정도 발표를 했어요. 뭐 다선에게는 뭐 페널티, 뭐 다선들에게 뭐 최대 35%까지 적용한다. 그리고 청년을 우대한다 그러는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이런 거는 뭐 굳이 여러분들이 알 필요도 없고, 당원 비율을 높인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내가 뭐를 메시지를 취소를 했어? 연대진정서 하나만을 좀 올려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국민의힘이요, 전당대회에 이어서 총선 전당대회 때 당원 비율을 100%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수도권은요 당원 비율이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론조사를 많이 반영을 하고, 수도권은 여론조사를 그러니까 지역별로 좀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여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론조사 비율을 많이 높이고 당원 비율을 낮추고. 근데 영남권이 가장 지금 키잖아요. 국힘당에 이번 총선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원 비율을 높인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컷오프 탈락자가 지금 현재 영남에서 7명이 나왔어요. 영남에서 7자리가 지금 컷오프가 됐어요. 그러면 이 영남에서 컷오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끝까지 경선을 해볼 거 아닙니까? 나름. 그렇잖아요. 굳이 자기가 컷오프를 안 당했기 때문에 안 당했는데 국힘당을 탈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제 말 이해가 가세요? 컷오프를 당한 사람은 이제 탈당을 할 수가 있는 게 됐죠. 이런 가만 안 두겠다 그러면서. 근데 내가 다선일에서 현역 페널티는 있지만 컷오프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할만 하잖아.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떤 면이 있냐면요. 영남에서 당원의 비율을 높인다는 거는 이제 용화대나 검핵관 출신들이 영남 이 7자리에 꽂힐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그쵸? 누가 봐도 7자리에 꽂힐 때 그럼 여기는 무주공산이잖아. 현직이 날라갔으니까. 컷오프된 지역에 7명이 내려갔을 때는 이 사람 윤석열의 복심이야. 이렇게 하면 당원들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뽑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당원 비율이 높으면. 그래서 이 컷오프된 지역에는 새롭게 들어가는 윤핵관과 검핵관들이 유리한 게 되는 거고,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은 컷오프 날리려고 지금 어떻게 보면 한동훈이나 국힘당 윤석열이가 대폭적인 영남 물갈이를 하려고 그러는데 끝까지 버티고 남은 사람들은 당원 비율이 높아지면 어떤 사람이 오든 간에 자기 지역구에선 유리할 수가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그러니까 페널티를 먹더라도 예를 들어서 35%의 페널티를 먹으면 내가 그 지역에서 경선에서 10,000표를 얻어도 7,500표밖에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잡으러 오는 새로운 신인이 쟤는 해봐야 나랑 더블 스코어 나는 애면 현역들이 굳이 페널티를 안고서라도 도전해볼 만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남 중진들의 어떤 반대를 무마시키면서 컷오프된 지역에는 새롭게 투입으로 들어가는 자기 검핵관들에게 유리하게끔 당원 비율을 조정을 한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이해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원희룡이가 인천 계양을 출마 선언을 합니다. 이재명과의 빅매치라고 여론에서 얘기하는 게 빈맨치예요. 빈맨치. 예. 빈맨치. 뭐 이재명 당대표랑 원희룡이 붙는다 그래서 그걸 빅매치라고 생각하는 거는 원희룡 자신밖에 없습니다. 조중동과 언론에서 이걸 자꾸 빅매치로 띄워갖고 이쪽에다가 선거에 어떤 집중을 하게끔 해서 이재명 당대표의 발을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럴수록 이재명 당대표는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지역구는 틈틈이 관리를 하고 전국적으로는 유세를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유호정이 어제 탈당을 했죠. 저는 유호정 탈당에 대해서 쓴 소리 한마디만 해드릴게요. 어제 유호정이가 사실상 비례 1번이었습니다. 탈당 안 하고 버티기에 들어갔었죠. 왜 그러냐면 당에서 제적을 해버리면 얘는 그냥 국회의원 신분을 갖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비를 끝까지 받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9일까지 이게 유호정이가 만약에 1월 29일까지 버텼다 그러면 다음 비례대표를 승계를 못해요. 비례대표도 1월 29일이 마지막입니다. 총선 90일 전에 비례대표도 승계가 가능한 거예요. 90일 전까지만. 유호정이가 1월 29일까지 버틸라다가 많은 압박을 느꼈겠죠. 그래서 어제 탈당을 했는데 탈당을 하면서 이런 소리를 합니다. 정의당에다가 쓴소리를 했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제3지대에 합류하게 되면 젠더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양극단 정치를 해소하기 위해 이준석과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민주당 이중대다 정의당. 그쵸? 민주당 이중대다라고 하면서 정의당을 비판하면서 유호정이가 나왔습니다. 제가 유호정 씨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민주당 이중대는 욕을 먹어야 되고, 네가 선택한 건 국민의힘 이중대야. 이 도라이야. 정의당, 적어도 진보정치의 1번지라고 했던 정의당 비례대표 1번이 민주당의 이중대는 거부하면서 국힘당 이중대 노릇을 하려고 탈당을 하나? 너 같은 것들이 정치하면 안 된다. 이 모든 책임은 심상정이 져야 돼. 정의당의 정체성, 정의당이 망하는 이유가 이딴 애들이 노동자를 위하고 약자를 위하는 정당이 이딴 기득권들과 손잡아갖고 이런 인간들이 1번으로 뽑으면 심상정이 책임져야 됩니다. 정치권에서 너 같은 인간들은 정말 앞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고, 유호정이나 박지현이 같은 애들은 다시는 보기 싫은, 입에 담기도 싫은 인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의 권익위가 누구를 위한 권익인지 미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언행이 조금 과격해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야당 대표, 대권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가 테러를 당했으면 이거는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그렇죠? 국가 비상상태가 선포돼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제 말 틀려요? 미래의 권력자가 암살 테러를 당했으면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돼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권익이라는 새끼들이 서울 헬기 이송의 특혜 여부를 조사한다고? 누구의 머리냐 이거? 응? 아무리 정치가 극단적으로 가고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들이 윤석열 따까리가 되더라도 권익위가 뭡니까? 국민들의 인권을 생각하고 약자를 생각해야 되는데 테러 당한 사람의 서울 헬기 이송에 특혜를 한다? 누구의 아이디어냐? 이거 권익위원장 당장 탄핵시켜야 됩니다. 당장 권익위원장 이거 파면시켜야 돼요. 응? 전대미문의 정치 테러를 물타기 하는 거죠. 그렇죠? 배우가 누구냐? 권익위원장 이거 서울 헬기 이송 특혜 이거를 조사를 시킨 배우가 누구냐? 그러니까 니들은 망하는 거야 이 새끼들아. 이재명 당대표의 전대미문의 테러 사건이, 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이 이게 정쟁이냐? 정말 나쁜 새끼들이야. 이걸 정쟁으로 추부하는 새끼들이. 인간도 아니에요 보면. 네,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켰던 우리 현근택 변호사가 결국 출마 포기를 했습니다. 출마 포기 배경에는 민주당 공관위원장의 어떤 단호함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공천 배제를 미리 밝혔고, 그래서 현근택 변호사에게 어떤 스스로 출마를 포기하도록 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분 정말 좋은 분인데, 똑똑한 분인데, 전투력도 센 분인데 아쉽습니다.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했다고 윤영찬 너 좋아하지 마라. 더 센 사람이 간다. 현근택 부위원장이 출마를 포기했다 그래갖고 윤영찬 좋아하지 마라. 더 센 사람이 간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강의원, 현근택 이런 분들 다 지금 불출마 선언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법원에서 무혐의 판단까지 난 정봉주 의원을 야 박용진 너 정치 더럽게 하지 말아라. 박용진 이거 인간도 아닙니다. 정봉주 의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까지 났는데 현근택, 강의원, 정봉주는 이지랄 떨고 있어요. 정봉주 의원이 박용진 잡으러 그쵸? 정봉주 의원이 박용진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지금 박용진이가 언론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너 정치 제발 박용진 너도 그냥 이낙연 따라 나가. 너 이번에 여러분들 제가 탈당할 사람 1순위가 누군지 알려줄까요? 박용진 만약에 경선에서 탈락하면 제일 먼저 합류할 게 어디냐면 이준석 찾아갑니다. 이준석 찾아가면 이준석 뒤에 누가 있냐? 안 된다고 봐요. 얘 있거든. 이준석 뒤에 김종인 있거든.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그 박사님 하면서 모셨던 그 박용진이가 옛날 그 현근 누구냐 그 김종인이 비서실장 출신이잖아. 김종인 비서실장 출신이 박용진이 아니야. 박사님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지역구 물려받은 거 아니야. 박용진 1순위입니다. 1순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17개 지역의 전략 지역구예요. 여러분들이 요거 간단하게 내 지역구 있나만 좀 들어보십시오. 지금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은 서울, 중구, 성동구, 갑. 자기 지역구인가 봐요. 홍익표 의원님이 이 지역에서는 불출마를 선언했고 서울 서대문 갑 우상호 의원님, 그 다음에 대전 서구 갑 박비응신 여기 지역구고요. 세종시 갑 홍성국 의원님, 그 다음에 경기 수어무 경제진표 김진표입니다. 경제는 개나 갖다 줘. 저는 이낙연이를 지지합니다. 죄송합니다. 경기 수원무 김진표, 경기 의정부시 갑 오영환이는 조만간 나갑니다. 오영환이는 2월 15일 전에 탈당합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오영환이는 2월 15일 전에 나갑니다. 그래서 저쪽 신당 창당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유일한 현역, 신당 창당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유일한 현역이 오영환입니다. 그래서 오영환이는 2월 15일 전에 신당 창당과 동시에 탈당 선언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 용인시 전 이탄희 의원, 이런 분들은 좀 살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현역 의원 이렇게 7개, 현역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이 7개고요. 현역 의원이 현재 탈당한 지역구, 인천 남동구 을 윤관석 의원은 현재 그 돈봉투 파동 때문에 구속돼 있고요. 인천 부평갑 이성만 이분도 마찬가지요. 광주 서구 을 양양자, 그 다음에 대전 유성구 을 이상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을 우리 김남국 의원님, 경기 남양주시 갑 조응천, 그 다음에 경기 화성시 을 이원욱, 그 다음에 충남 천안시 을 박완주, 충남 농산시 김종민, 죄송합니다. 자꾸 개가 앞에 붙네요. 전북 전주시 을 이상직, 이게 10곳이 이제 아시겠죠? 탈당과 어떤 검찰 수사의 압박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 10곳이 사고 지역이고 7곳이 탈당 지금 현재 불출마 지역이라서 17곳이 현재 돼 있습니다. 이거는 차후에 민주당이 전략 공천하는데 아마 이용할 걸로 보입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 저거부터 할게요. 네, 오늘의 단신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전부 불송치했습니다. 경찰. 근데 이유가 너무 웃깁니다. 업체가 답을 안 해줬대요. 논문 대필 표절 2만 시간 봉사 의혹 등 총선 앞두고 1년 8개월 만에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경찰의 이유가 업체가 답을 안 해줬대요. 아니, 업체가 답을 안 해주면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업체가 답을 안 해주면 압수수색을 하든가 니네가 잘 아는 수사를 해야 되는데 업체가 답을 안 해줘서 불송치랍니다. 이 사건의 대리인인 이재일 변호사 연결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예. 예, 여보세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이재일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또 방송에서 만나니까 또 새로운데요. 예. 전화 통화니까 예, 잘 들리세요, 소리? 오늘 제가 예, 한겨레 기사를 보다가 오늘 예, 한겨레 기사에 이런 게 떴더라고요. 예, 예.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면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전부 불송치 검찰 업체가 다 만회하고 쭉 보다 보니까 여기 불송치 이후에 이재일 변호사는 16일 회신을 안 해왔으면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하면서 이재일 변호사님이 이 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걸 제가 알아갖고 지금 예. 생각해보니까 이거 2년 전인가 우리 개국본이랑 같이 연대해서 고발한 사건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민생경제연구소랑 네. 그때 시민단체들 여럿이 모여가지고 네. 당시에 그 한동훈 장관 그 법무부 장관 그 네. 후보 당시부터 해가지고 청문회 때부터 해가지고 여러 네네. 의혹들이 언론이랑 많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여러 시민단체들이 네. 고발을 했었죠. 예, 여기 고발에 근데 개국본도 들어가 있어요. 예, 민생경제소랑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연대해서 한 건데 이 사건이 그러니까 한동훈 딸의 허위 스펙,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 때 의혹으로 불거졌던 것을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 그리고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가 예. 연합을 해서 고발했는데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뭐였죠? 일단 네, 당시에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랑 이렇게 할 때부터 네, 계속 이제 언론들의 이슈가 됐던 것이 네, 일단 이게 저희가 고발을 할 때 총 8가지 정도가 이제 위반 범죄 사실로 해서 저희가 고발장에 작성을 했거든요. 예, 제가 근데 한번 불러드리면 논문 예.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사건으로 부풀려 봉사상 수상, 전문 개발자가 제작한 웹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공무집행 방해 및 업무 방해 혐의가 있다고 이 정도죠. 예, 그리고 저희가 아무튼 주민등록 위반법부터 해가지고 네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그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물론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이 났긴 했지만 네. 주민등록법 위반 그리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이런 사실들을 다 이제 포함시켰거든요. 네. 심지어 김건희 여사와 예전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 김무성 대통령 되기 전에 있었던 여러 이제 연락을 많이 했잖아요, 서로 간에. 네. 그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공무상 비밀 누설까지 아무튼 거의 10개 가까이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을 했고 네. 일단은 불송치가 났으니까 네. 이 피해 사실에 대해서 일단 경찰 불송치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네. 근데 적어도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저희가 고발한 내용과 네. 그 피해 사실에 대해서 경찰이 어떻게 판단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2022년 5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예, 고발이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1년 8개월이 지났는데 경찰이 대답이 너무 황당한 게 업체가 대답을 안 해줬다. 예.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유 기자님도 이제 취재를 하시고 내용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네. 저기서 이제 회신이 안 온다. 예. 그러면 계속 수사를 하면 되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그렇죠. 압수수색을 한다든가. 예, 그럼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해외에 있는 여러 일들도 있었고, 네. 여기 케냐 출신 논문 작가도 있었고, 케냐 출신 대필 작가도 있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해외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것들은 예전에 특수부 수사하면서 조국 장관님 네. 아드님 부분에 대해서 외국에서의 미국에서의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노하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수사 노하우들이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발휘하면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한동훈 장관 측을 이제 고발할 때 저희가 고발장을 쓰면서 제가 마지막에 가서 그 말을 넣었었거든요. 네. 여기 나와 있는 이름 한동훈을 다 조국으로 바꿔봐라. 한동훈을 다 조국으로 바꾸고 그리고 수사를 해봐라. 그러면 정말 이제 제대로 수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고 사실 옛날 조국 장관님 당시에 그때도 이제 장관 후보자부터 청문회하고 할 때부터 이슈가 돼가지고 정말로 제대적인 이제 수사 인력이 동원돼가 수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정도 수사를 했으면 여기서 이 지금 10개 가까이 이제 저희가 했던 이런 범죄 사실 중에서
하나도 이렇게 송치를 안 했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 저희가 이제 주말이랑 해가지고 여러 이제 반박 입장들을 좀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가 이거는 진짜 반박 입장문 내고 이거 진짜 그냥 전형적인 선거 앞두고 그냥 한동훈 부담 없애주는 이거 특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특검, 왜냐하면 이렇게 저희가 특검을 이렇게 막 요청하는 사안들이 대부분 무슨 사건이냐면, 이렇게 이게 수사가 미진한 경우, 네. 그리고 이른바 봐주기식 수사, 기존 수사기관들 수사를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 공정한 수사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이제 특검이란 제도를 활용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특검이 되고 있고, 네. 사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고발과 저희가 또 하나 있었던 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고발이었어요. 둘 다 마포에 있는 반부패 수사대에서 수사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김건희 여사 건 같은 경우에는 네. 작년쯤이었나요? 아무튼 저기 불송치가 났을 때 네. 이게 고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의 신청이 이제 요즘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법적으로 그래서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다루고 있는데, 네. 그 당부를 떠나가지고 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그때 불송치가 되었을 때 저희가 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쯤이었어요. 그때가 그때 그래서 이의 신청을 검찰이 했고요. 네. 근데 지금으로서는 고발인의 이의 신청을 하는 것도 물론 이제 저희가 그건 이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좀 법적으로도 걸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왕에 이렇게 생기면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수사가 미진한 부분, 그리고 봐주기식 수사가 우려되는 부분,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처럼 검찰에서 계속 요직에 있다가 이제 퇴임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검찰 수사마저도 우리가 이런 것을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하라고 있는 게 특검이니까요. 그러니까 특검 같은 경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니 이거는 진짜 민주당이 얼마든지 조국의 얘기만 나오면 뒷걸음치는데, 한동훈 딸도 우리가 직접 고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민 선생님도 고발을 직접 당했었잖아요. 그래서 재판도 받는데, 한동훈 딸 한주인도, 이것도 우리가 너무 한동훈만 매달리고 있는데 한주인도 저희가 고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불송치 사유가 진짜 웃깁니다. 해외 기관들의 미응답, 응답을 안 하면 응답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우리가 민주당이가 얼마든지 조국같이, 우리 이재일 변호사님 말씀한 것 같이 조국의 반만 수사해도 이거 진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반에 반절만 수사해도 되죠. 그렇죠. 그렇더라도 적어도 이게 전부 불송치가 되는 결론은 아마 안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저희도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검토를 했고, 지금 말씀 주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피고발인의 한동훈 장관의 자녀도 장녀시죠. 그 장녀도 포함은 되어 있는데, 대부분 저희는 이제 어른들에게 포인트를 맞췄어요. 그 부모들에게. 그렇죠. 그렇게 했고,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취지가, 당시에 한동훈 장관의 자녀가 이제 그 POT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네. 2만 시간 이상의 온라인 무료 과외를 했다고 해서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봉사상을 받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서울시장상을 받았는데, 예. 그때도 제가 이게 좀 특이했던 게,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서울시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었어요. 서울특별시 학생들이었는데, 얘만 외국에 있는. 인천에가 있었어요. 아마 인천 국제학교인가 거기 있었죠. 예, 그런데 적어도 제가 알기로 다른 학생 중에는 서울시 이외 서울시 학교가 아닌 학생들을 저는 못 찾았어요. 뭐 한몇 학교도 있지만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게 웬만하면 서울시에 있는 애들이 참가를 하고, 인천시는 또 인천시에 있는 애들이 참가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이런 걸 토대로 이제 프루덴셜 파이낸셜이라는 이런 데서도 이제 여러 가지 봉사활동 자료를 제출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왜냐하면 당시 저희가 자료를 보다 보면 그게 지방에 있는 아동복지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예전에 우리 시사타파 감시자들에서 다 얘기했던 다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옛날 명칭으로 아주 고아원 같이 이런 명칭을 쓰는 아동복지시설인데, 그 아동복지관 원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당시에 노트북 이렇게 해가지고 노트북을 여러 대를 해가지고 노트북을 기증했다, 그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 학생들이 거기서 과외를 했는데, 이것을
다 모아가지고 마일리지처럼 다 모아가지고 2만 시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옛날에 그 조국 장관님 자녀에 대한 그 봉사활동 몇십 시간 뭐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여기는 2만 시간이 넘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학생들이 했던 것을 다 모아서 POT라는 단체를 만들었던 한동훈 장관의 장녀가 그것을 이제 그 봉사활동 이런 자료로 이래 썼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어가지고 당시에 그 아동복지관 그 관장님, 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제안을 최초로 할 때 이메일을 받았댔어요. 이메일을 받았으면 이런 디지털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걸 일단 조사를 하면 되거든요. 뭐냐면 이메일을 예를 들어서 보낸 시간이 학생들이 보통 중고등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시간이다. 네. 이메일을 보내기 어려운 시간인데 이메일이 갔다라고 치면 이것은 적어도 부모나 어른들이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 당시에 한지윤이가 고등학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고등학생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학교에 있을 시간에는 이메일을 근본적으로 보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 이메일을 보낸 시간이 애들이 수업 받을 시간이라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한지윤이가 보낸 게 아니라 한동훈이나 다른 사람이 보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녀가 자발적으로 했다 내지는 이런 취지로 이제 적어도 한동훈 장관이 개입을 하지 않았다거나 뭐 이런 취지의 워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적어도 자녀가 아닌 어른들이 했다면, 부모나 다른 어른이 했다면 이런 건 적어도 그런 부분이 신빙성이 깨지는 거고 그렇다면 왜냐하면 여기가 이 뇌물죄부터 여러 가지 혐의들을 이 부분에서 저희가 넣었단 말이에요. 제가 다른 케냐 대필 작가나 여러 가지 그때 또 앱에 관련된 것도 되게 많았어요.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도 있었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작권법 위반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 공소권 없음으로 나오는데 공소권 없음이란 것도 영리 목적이 아니라는 말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저작권자 고소가 있어야 할 때에도 공소권 없음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 좀 그러니까 조사 자체가 제가 이걸 딱 보다 보니까 오늘 언론에서도 경찰을 크로스 체크하는 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이게 한 18페이지 정도 돼요. 18페이지짜리 불송치 송지서를 받아보고 보니까 피의자 측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피의자 측? 측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또 이제 그 언론에서도 한동훈 장관이나 그 장녀를 직접 조사를 했는가 여부에 대해서도 그것은 이제 밝히지를 않더라고요. 경찰에서도. 그래서 경찰에서 한동훈 장관이나 그 자녀를 조사한 흔적도 지금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경찰에서는 딱히 말이 없는데 이 정도 사안이면 적어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밝힐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실 옛날 조국 장관이 수사할 때는 뭐 그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이건 그 당시에는 조사를 공개, 비공개 여부부터 그 제도가 바뀌는 여부부터 계속 언론에서 공정하고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은 전혀 아무도 모르게 지나갔어요. 제가 최근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 특검이나 과정들을 보면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고발이 들어갔고 한동훈 장관에 대한 고발이 들어갔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슈보다 더 감감무소식이고 조용한 사건이 한동훈 장관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침 오늘 그게 나왔던 것이고 뭐 얼추 보면 법무부 장관 퇴임하고 이제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이렇게 가는 자리가 되다 보니까 뭐 이게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적어도 이 수사가 적어도 너무 미진했다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일단 저희는 특검이 다르다. 특검이 답이다. 앞으로 한동훈 특검을 외칠 겁니까? 왜냐하면 고발인 이해 시청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상으로도 약간 좀 이제 불투명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그리고 굉장히 수사가 광범위하고 사실은 이건 옛날 조국 장관님이 수사했던 걸 미러링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당시의 그 수사 인력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만 지금 이제 검찰총장이 바로 이제 야당 대선 후보로 직행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고 또 바로 이제 그 다음 이제 여권 여당에서 이제 비대위원장이 된 사람이 이제 윤석열 옛날 검찰청 바로 밑에 있던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검찰 수사를 우리가 신뢰하기 어렵고 봐주기 수사가 우려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살아가고 있는 게 특검이니까 특검이 뭐 그럼 앞으로 다시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이제 그 준비 중인데 왜냐하면 요즘 하도 이제 시국이 너무 정말 이제 적변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시민단체들도 기자회견들이랑 내일 오전에도 또 여기에서 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랑 고발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네네. 내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중앙지검에 그 안지걸 소장이랑 이제 시민단체에서 또 이제 제출을 하고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매일 이렇게 일정이 있다 보니까 또 그 다음날 또 송영길 대표님 그 또 이제 집회가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아마 주말쯤 지나가지고 네. 저희가 내용을 정해서 그 다음 주쯤 반방문 해가지고 기자회견 형식으로 예, 그러면 이게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때 고발인단의 개혁국민운동본부 그때 대표면 제 이름이 들어갔나요? 그때요? 그때 제가 대표였으니까 제 이름이 들어갔겠네요. 그러니까 대표인데 그 대통령이 그때 대표였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한동훈 특검을 주장하실 그 이재일 변호사님이 되는 거네요. 우리가. 저는 대리인이고 고발 대리인이고 예. 안지걸 소장님이 실무 담당자실 거예요. 제 전화번호 지우세요. 한동훈 특검 주장했다가 죽어요 다 지금. 그러니까 요즘 다들 살얼음판을 잘 지내시고요. 네. 저도 지금 잘 지내시고요. 그동안 불정치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동안 즐거웠고요.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조만간 아무튼. 다시 우리가 진짜 이거는 한동훈 특검 우리가 다시 좀 여론을 일으켜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아무튼 김건희 특검까지의 과정도 네. 순탄치만 않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중국에는 이제 이루어지게 됐고요. 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고발장 그리고 고발인 조사 다 면밀하게 이루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걸 보면 미진하다. 네. 신뢰하기 어렵다. 특검의 사유는 충분하다. 그래서 충분합니다. 예. 특검 주장합시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여러분들 한동훈 우리가 잊고 있었죠. 작년 2022년 4월에 김건희 특검이 패스트트랙을 타고 넘어갈 때 그때 바로 연이어서 타는 게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재작년이죠. 2022년이니까 한동훈이가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올라오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던 사안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거는 우리가 특검 한동훈 자녀 사람들이 잊고 있는데 한동훈 특검은 우리가 총선 앞두고 얼마든지 떠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여러분들? 네, 이재일 변호사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한동훈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회의원 의석수 줄이겠다. 그렇죠? 많이 들어본 소리죠. 응? 국회의원 의석수 줄이겠다는 거 옛날에 누가 했냐면요. 황교안도 했었고요. 안철수도 했었어요. 황교안, 안철수도 정치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의석수를 줄이겠습니다. 뭐 이지랄 떨고 그러다가 폭망했죠. 안철수도 폭망했죠. 그렇죠? 황교안도 한때는 여러분들 지지율 24% 나왔었어요. 지금 뭐 미래의 권력이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뭐 지지율 갖고 막 지지자들이 고무돼 있는데 황교안이도 옛날에 24% 지지율 나왔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가 있냐면요. 한동훈이의 그 의원수 지리자 이런 헤게모니한 갑자기 이런 정치 레토릭을 던지고 지금 윤석열과 결국은 한동훈의 조합이거든요. 여러분들 왜 한동훈 윤석열 조합이 실패할 수밖에 없고 현재 실패를 하고 있는지 지네만 몰라요. 왜 모르냐면 한동훈이가 하는 정치를 보면요. 못된 정치를 하는 거예요. 나쁜 정치.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동훈이는 정치의 정자도 몰라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자기의 반대되는 당, 반대되는 어떤 그 정파 또는 반대되는 당과 끊임없이 토론하고 타협하고 그래서 절충안을 만들고 조금씩 하나씩 진보해 나가는 발전해 나가는 게 정치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한동훈이가 잘하는 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상대방의 정당, 즉 민주당을 그토록 미워하고 나쁜 놈으로 몰아가는 거는 한동훈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봐도 한동훈의 말 한마디 한마디 들어보면 야당과 야당 지도자를 저렇게 못되게 말하고 나쁜 놈으로 몰아가는 거는 한동훈만큼 잘하는 놈이 없어요. 그러면 한동훈이는 결국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제가 여러분들 저는 저기에도 가입돼 있어요.
막 국힘당 그 단톡방 이런 데도 전 들어가갖고 막 보거든요. 국힘당 그리고 한동훈 팬클럽에 제가 그 들어가서 좀 봤어요. 한동훈 팬클럽에서 여러분들 요즘 어떤 흐름이 있는 줄 아세요? 응? 한동훈 팬클럽에서 뭐라고 떠드는지 아세요? 한동훈은 미래의 권력자라 그래요. 제가 굉장히 여러분들 심각한 얘기 하나 해줄게요. 우리에겐 좋은 얘기예요. 한동훈 팬클럽에서 대부분 어떤 얘기가 나오면요, 김건희 특검 받아라야. 이게 뭐지? 이거 민주당 토론방인가? 했더니 미래의 권력 한동훈의 발목을 잡지 말아라. 윤석열은 특검 받아라. 진짜. 한동훈의 발목을 잡는 김건희 특검. 그러면서 걔네들은 이미 윤석열은 손절. 윤석열은 손절. 한동훈을 위해서 김건희 특검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진짜라니까? 걔네들이 대부분 그래. 한동훈, 김건희 특검 때문에 한동훈이 죽는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보시면 한동훈의 정치가 여러분들 왜 빚도 없지만 왜 한동훈의 정치가 나쁜 정치라고 얘기하냐면요. 윤석열은 전 국민을 속이고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문재인 그 당시에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맞서는 모습을 하면서 무슨 정의, 공정 이러면서 사실 대권을 잡았잖아요. 그쵸? 그렇잖아. 그러면서 지금 김건희 특검 수사라고 하니까 누구보다도 가장 검찰의 메커니즘이나 이런 걸 잘 아는 한동훈이가 문재인 검찰이라는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 검찰이었어요? 이 새끼들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윤석열 검찰 아니었어요? 문재인 검찰이었으면 조국 장관님이 그렇게 당합니까? 윤석열의 검찰이었기 때문에 김건희 사건은 덮고 조국 장관님 수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새끼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갖고 있었다 그래갖고 문재인 검찰이라는 얘기만 합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지네 스스로가 그 정권에 신여노릇을 한다는 거를 스스로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수사 지휘를 했나요? 전혀 아니었죠. 그랬는데 이 새끼들은 끝까지 악법이다. 문재인 정부, 문재인 검찰에서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때 중앙지검장이 이성윤 아니었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뭐만 하려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을 이용해갖고 이성윤 지검장 발목 잡은 거 아니에요? 진짜 나쁜 놈들이죠. 정말 나쁜 놈들이죠. 왜 한동훈과 윤석열의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적어도 윤석열은 그 당시에 포장을 조중동이 멋지게 해줬죠. 살아있는 권력을 때린다. 그렇죠? 살아있는 권력을 때린다라고 하면서 정의로운 검사, 뭐 강골 검사 이러면서 포장을 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동훈에게는 그게 통할까요? 한동훈에게는 그게 통할까요? 안 통해요. 왜? 살아있는 권력이 윤석열이에요. 제 말 이해하세요? 좀 실시간으로 좀 와요. 한참 1시간 뒤에 거 듣고 나서 지금 채팅하지 말고. 지금은 야당은 죽은 권력이에요. 응? 한동훈이 때리는 거는 살아있는 권력을 때리는 게 아니라 한동훈은 죽은 권력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와 싸울 때는 살아있는 권력을 때린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을 얘기했지만 한동훈이는 지금 집권 여당의 2인자란 말이에요. 집권 여당의 2인자이기 때문에 지가 아무리 싸워도 한동훈은 죽어있는 권력을 나쁘게 갈라치게 하면서 자기의 낙권 행보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여기는 이해가 가시죠? 응? 한동훈이는 죽어있는 권력을 때린다고. 끊임없이. 응? 그러면서 한동훈이가 여기저기서 다니면서 지금 하는 짓이 결국은 한동훈이는 팬덤 정치 욕하면서 지가 오히려 그 팬덤 정치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개딸 욕하고 팬덤 정치 욕하면서 한동훈이가 이재명 당대표 때려주면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지네 지지자밖에 없어요. 그쵸? 한동훈이가
이재명 당대표 때려주고 민주당 때려주면 지지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만 좀 싸우지. 응? 국민들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만 좀 싸우지. 이런 얘기 그냥 나오잖아요. 그쵸? 한동훈이가 왜 나쁜 정치냐? 정치를 혐오로 이끌어가고 이렇게 250석으로 의석수 줄이자는 것도 정치 혐오를 이끌는 발언 중에 하나고요. 결국은 팬덤 정치 욕하던 한동훈이가 결국은 야당과 이재명 당대표를 때리면서 지 팬덤만 키우고 있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결국은 이 한동훈 여러분들 결국은 여러분들 제가 진짜 예견을 하는데 결국은 한동훈과 윤석열은 개싸움 나요. 언제 개싸움이 나냐? 내년 총선 이후에 한동훈과 윤석열은 개싸움 나요. 만약에 총선 패배를 하면요, 그 재물을 윤석열이는 한동훈이를 바칠 겁니다. 김건희랑 윤석열과 김건희가 한동훈이를 재물 바치는 것만큼 총선 패배의 희생양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럴 것 같죠? 그러니까 올해 총선, 올 총선이 딱 끝나면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검찰에 있을 때와 여러분 잘 보시면 검찰에 있을 때나 검사 동일체가 되지만 얘네들이 이제 막상 정치를 하게 되면요, 윤석열이 1인자입니다. 그렇죠? 윤석열이 1인자예요. 그러면 한동훈은 2인자예요. 얘네들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 싸울 수밖에 없냐? 총선을 한동훈이가 승리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권력은 한동훈이에게 넘어가요. 그렇죠? 누가 봐도 윤석열 때문에 질 뻔한 선거를 한동훈이가 살렸다라고 하면 권력은 급속도로 한동훈이에게 넘어가요. 그러면 윤석열이가 집권 3년 차밖에 안 되는데 한동훈을 가만두겠습니까?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그럼 총선을 패배했어요. 총선을 패배하는 순간 뭐 때문에 패배했냐면서 윤석열은 고개를 숙여야 되고 한동훈이는 결국은 한동훈 특검을 받아야 돼요. 나중에 정략적으로 밀어붙여야죠. 응? 한동훈 날리고 제2의 정치, 그러니까 조중동과 김무성, 여러분들 조중동 뒤에는 김무성이 있어요. 김무성 뒤에는 조중동이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응? 왜 지금 김무성이 등장하시는지도 잘 보셔야 돼요. 조중동 뒤에는 거대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의 김무성 뒤에는 조중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중동의 지원 사격 뜬금없이 김무성이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김무성 뒤에 조중동이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이 끝나고 나면 당연히 국힘당의 패배가 불보듯 뻔하니까 김무성이가 사실상 노장으로 비대위원장이나 윤석열과 대항마를 갖고 정치 권력을 다시 쇄신하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지금 윤석열이는 올해 총선에서 확실한 패배를 맛봐야만 이것들이 기가 꺾이지. 지금 조중동이 왜 윤석열과 한동훈을 아무리 내년 총선 이렇게 나가면 니네 안 된다라고 시그널을 주고 김건희 특검 받아야 된다는 시그널을 줘도 얘네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이유가 단 한 번도 자기네들이 틀린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네들이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중간 선거의 심판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강서구청장 선거 대패배할 때 윤석열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국민이 무조건 옳다 그랬죠. 그러면서 고개 숙이는 척했죠. 그러다가 조중동에 계속 김건희 특검 받아라 뭐 이것저것 해라 막 주문이 막 들어옵니다. 내년 총선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비대위원장은 정치인이 들어와야 된다. 한동훈은 선대본부장이 돼야 된다. 막 짜줬어요. 그랬더니 이 새끼들 너무 지금 참견한다 그러면서 야 우리 식으로 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조중동은 지금 뭘 보고 있냐? 그래 니네 식으로 내년 총선까지 한번 해봐라. 망하는 순간 거짓말이 아니라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기득권 정치 세력들이 조중동과 함께 쑥 들어와갖고 사실상 검찰 윤석열은 식물정부가 되는 것이고 한동훈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딱 맞잖아요. 스토리가. 그쵸?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한동훈이가 저는 이번 총선을 지휘를 못한다는 걸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이번 특검은 통과돼요. 김건희 특검은 통과될 수밖에 없어요. 김건희 특검은 통과될 수밖에 없게 왜 그러냐면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지 않고 내년 총선을 치른다는 것은 국민의힘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특검이 통과돼야지 그나마 윤석열 정부의 심판을 국민들이 먼저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는 순간 윤석열 이번에 재표결을 붙였는데 또 국힘당이 거부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 이게 정치라는 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1차적으로 김건희 특검을 거부한 거는 누구죠? 통과됐잖아. 김건희 특검이 통과돼서 거부한 죄는 윤석열에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1차적으로 김건희 특검이 통과된 거는 국회의 잘못이 아니라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의 잘못이 됩니다. 근데 재표결을 했을 때 김건희 특검이 거부가 되면 국민의힘 전체의 잘못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응? 그래서 김건희 특검은 요번에 통과가 된다는 거예요. 1차적인 김건희 특검이 통과됐을 때 1차적인 잘못은 윤석열에 있었잖아.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으니까. 다음에 올렸을 때는 국힘당이 반대를 해서 거부권이 사실상 재표결에서 거부권이, 그러니까 그게 기각이 되는 순간 그건 국힘당 전체의 잘못으로 돌아가니까 이번 총선에서는 국힘당이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이번 국민의힘은 특검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어요. 응? 수정했잖아. 올 총선을 내년 총선이라고 하시네. 수정했잖아. 현실로 돌아와 좀.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국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김건희 특검을 받아야만, 국힘당은 김건희 특검 찬성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윤석열 심판에 1차적으로 심판을 했다라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응? 1차적으로 국힘당은 김건희 특검에 찬성을 해주면 1차적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 국힘당도 가세있다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거는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한동훈이는 이번 김건희 특검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은 급할 게 없잖아요. 이게 3월 초 2월 말 안에만 올리면 되는데 국힘당은 이달 말부터 벌써부터 공천심사 지금 벌써 그 하위 30% 컷오프가 됐고, 이러면 여러분들 반란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벌써 7명 영남 중진들은요, 그 사람들은 벌써 컷오프 된 사람들은 니들 지켜봐. 벌써 컷오프 된 사람들 7명 니들 지켜봐. 김건희 특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한동훈을 때리는 이유가, 이준석이가 끊임없이 한동훈을 때리고 김건희 특검을 때리는 이유가 진짜 살아있는 보도. 왜? 이준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동훈이 해야 될 일을 이준석이 하는 거예요. 그쵸? 사실상 한동훈이가 이준석의 스탠스를 가지면 국힘당의 지지율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근데 한동훈이가 그 일을 못하니까 이준석의 점점 영향력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동훈이가 이준석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김건희 특검 받아야 되고, 그쵸? 이번에 중도를 위해서 정책 쇄신해야 되고, 야당을 인정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한동훈이는 절대 윤석열과 그렇게 각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 보니까, 왜? 한동훈이는 김건희 특검을 막아야 되니까. 김건희 특검 막으라고 조기 등판시켰으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한동훈이가 지금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봐요. 만약에 한동훈이가 아직도 법무부 장관, 언제 한동훈이가 등판하냐? 그러면 여론은 계속 한동훈이 언제 등판, 2월 초에 만약에 한동훈이가 등판하면요, 이거는 굉장한 센세이션이 일어나요. 선거판에. 근데 한동훈이는 미리 등판해갖고 김건희 특검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얘기했고, 벌써 총선 공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나 야당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이미 다 까발렸어요. 한동훈은 더 이상 한동훈의 정치나 한동훈이 이번 총선에 대한 어떤 플랜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빈틈을 이준석이 파고드는 거예요. 그 빈틈을 이준석이가 파고들다 보니까 그래서 한동훈이는 이준석이가 얘기하는 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는 이준석을 까지 않아요. 신기하죠? 이준석은 마음 놓고 한동훈을 까는데
한동훈이 이준석을 까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한동훈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오늘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죠. 민주당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빨리 정해라. 한동훈이는 병립형을 지지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국힘당이 병립형을 지지하는 이유는요, 이준석 신당이 무섭거든요. 병립형을 해갖고 그냥 정당 지지율대로 나눠먹기를 해갖고 이준석 신당을 무마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국힘당의 개혁파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준석의 신당에서 국힘당을 밖에서 개혁을 하고 있잖아.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내부로부터 개혁이 일어날 때 그 당원과 지지자들이 확 모이고 외부 사람들이 모이는 건데, 내부의 개혁파들을 전부 내쫓고 전부 탈당을 시키고 오히려 외부로부터 국힘당을 때리고 있으니까 되게 아픈 거죠. 누가 봐도 이준석이는 국민의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한동훈이가 왜 이준석을 까지 않고, 이준석이는 지금 꽃놀이패예요. 한동훈과 윤석열이가 R36으로 한 놈은 규제 다 풀어버리겠습니다. 감세? 세금을 왜 냅니까? 씨발. 세금 안 내도 됩니다. 그냥 우리 건이가 그냥 가갖고 그냥 주가 조작 몇 번 하면 그냥 한 10억도 벌고 20억도 벌고 그냥 세수 채울 수 있습니다. 도라이죠. 그 빈 세수 어디서, 그 세수 뻥끈한 거 어떻게 할 건데? 제 와이프가 주가 조작 몇 번 하면 돈 왕창 쏟아지고, 저희 장모님이 한번 나가갖고 그 잔고 증명하면 대출도 마구 받았으면 미친놈들이죠. 그 세수 빵꾸난 거 어떻게 할 건데? 저희 와이프는 10억, 한 5, 6억 투자해갖고 10억 법니다? 그럼 제가 한 100억 투자해주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돌아가시는 거 보시면, 그러니까 갑자기 여러분들 한동훈이가 오늘 느닷없이, 내년 선거제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병립형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민주당의 입장 요구를 합니다. 이 사람아, 당신들이 선거제도 합의 안 해줘갖고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왔는데, 민주당에다가 입장 요구하면, 이해가시죠? 얘네들 여러분들 보세요. 왜 병립형으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민주당, 제가 또 여러분들 개총수가 오랬다고 됩니다. 박수. 제가 병립형 절대 안 된다 그랬죠. 오랜만에 김어준 총수 틀렸어요. 이재명 당대표랑 민주당에서도 이제 준연동형으로 간다라고 하잖아요. 이재명 당대표님이나 지금 민주당 지도부 이제 민주당이 준연동형으로 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때 진짜 이재명을, 여러분들이 귀가 얇아갖고 자꾸 몇몇 명들이 얘기해갖고 병립형으로 가자 그러면 이거는 죽는 길이거든. 왜 그러냐면 이재명 당대표는 여러분들 대권을 잡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쵸? 이재명 당대표님은 대권을 잡아야 되는 사람인데 병립형으로 가는 순간 모든 야당을 적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야. 제가 진짜 충언을 했어요. 욕먹어도 좋으니까 이거는 병립형은 안 된다. 이거는 진짜 병립형으로 가다가는 이재명 고립된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제는 연합정당에 참여할 의사를 비추고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왜 제가 병립형으로 가만, 이거 국힘당이 바라는 거잖아. 우리가 정치를 모를 때는 조중동, 국힘당이 뭘 원하냐, 그거 반대로 가면 제가 늘 길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조중동과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원하는 거에 반대로 가면 그게 여러분들 민주당의 길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연합 비례 정당에 참여를 이제는 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병립형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가는 순간 한동훈을 돕고 이준석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잘 보십시오. 이번 총선에 민주당은요, 지역구에서 분명히 대승을 할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걱정이 비례였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위성정당이라는 욕을 누구한테, 국힘당한테 위성정당이라는 욕 먹는 거는 아파요? 하나도 안 아파요. 그쵸?
민주당이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을 때 가장 아팠던 것은 나머지 소수 정당들의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이 아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용해인 의원이나 소수 정당들이 민주당도 비례연합에 합세하라 그러면 민주당이 비례 위성정당에 대해서 욕먹을 일이 있습니까? 없죠. 민주당도 위성정당 할까요? 한다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뭘 듣는 거야 지금. 지금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같은 야권 진보 정당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에는 욕을 먹기 때문에 그거를 신경을 썼는데 오히려 소수 야당들이 민주당도 합세하라. 그래서 같이 거국적으로 비례정당을 만들자. 그러면 민주당을 위성정당 만들었다고 욕하는 사람들은 조중동밖에 없는 거예요. 왜? 국힘당은 위성정당 안 만들어? 국힘당도 당연히 위성정당 만들잖아. 니네도 만들면서 국힘당도 만들면서 민주당을 욕할 자격은 없는 거죠. 그러면 조중동도 그 논리가 깨지는 거예요. 여태까지 민주당이 지난 20대 더불어시민당을 만들면서 욕먹은 거는 정의당이에요. 그렇죠? 정의당, 녹색당, 무슨 민중당 이런 애들한테 비례정당,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 만들었다고 또 욕을 먹은 거지. 국힘당도 비례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국힘당에서 민주당이 욕을 먹은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보시면요. 한동훈이가 왜 병립형 비례정당을 왜 강조하냐? 민주당은 민주당이 참여한 비례정당을 하면 거기서 민주당은 자기의 지분을 챙길 수가 있어요. 근데 국힘당은 이준석이가 만약에 준연동형으로 갈 경우에 이준석 비례정당은요. 국힘당에서 윤석열 비토 세력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국힘당 지지 성향의 반윤 세력은 전부 이준석 찍는다고. 한마디로 민주당은 범진보 세력의 파이를 키워줄 수 있지만 이준석의 비례정당은 반윤 세력의 파이가 커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왜 한동훈이가 펄쩍 뛰냐면 민주당의 비례정당을 연합을 해서라면 진보지정의 파이가 커지지만 이준석 신당이 비례정당에서 많은 표를 얻게 되면 반윤 세력들의 파이가 커져서 결국은 윤석열 탄핵이라는 공감되는 이준석 신당이나 민주당 범민주 비례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병립형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응? 제가 처음에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자꾸 비례정당 얘기할 때 정의당 꼴배기 싫어서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여러분들 요즘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요. 제가 취재를 좀 했어요. 지금 물밑이 작업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요. 정의당이 고립돼요. 지금. 정의당이 고립됐어요. 정의당과 함께 하려는 정당이 없어요. 진짜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요. 정의당이 고립되다 보니까 녹색당 하나 잡았어요. 정의당이 고립되다 보니까 녹색당 하나 잡고 연합한다 그러고 밖에 무슨 뭐 진보당, 민중당, 노동당 이런 정당은 정의당과 선을 걷어요. 그래갖고 오히려 촛불 행동, 촛불 시민들과의 정당을 만들겠다. 정의당이 지금 고립돼갖고 정의당은 비례 연합도 못해요.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용해인 의원이 얘기하는 이 정당은 용해인 의원한테 제가 따끔하게 한 말씀 할게요. 용해인 의원님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용해인 의원님이랑 기본소득당이랑 사회민주당이랑 열린민주당이 연합을 했어요. 이미 서약식까지 했대요. 여기서 뭐가 문제냐? 열린민주당이 왜 끼냐고. 내가 열린민주당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열린민주당은 이미 민주당이 합당한 정당이야. 제 말 틀려요? 이거는 열린민주당이 아니야. 기존에 있던 열린민주당은 민주당이 합당했잖아. 얼마 전에 여러분들 최강욱 의원님, 김의겸 의원님, 김진애 의원님, 열린민주당은 이미 민주당과 합당한 정당이야. 그 이외에 손 묻은 애들이 따로
열밀린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창당을 해갖고 지금 당명만 갖고 있는 정당이야. 얘네들이 왜 끼냐고. 응? 그리고 용해인 의원도 무조건 비례 연합이나 합당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전에 가치를 먼저 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응? 먼저 가치, 민주당과 차후에 어떤 정책 연대를 할 것이고 그걸 먼저 얘기하라고. 하도 당해서 무조건 비례 연합한다 그래놓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비례 연합을 민주당이랑 하려 그러면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민주당과 연합을 하고 싶으면 어떤 식으로 정책 연대를 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향후에 윤석열 정권과 싸워. 왜? 선거 이후에는 찢어질 거 아니야. 응? 여러분 생각해봐요. 과거에 있던 열린민주당은 벌써 민주당과 합당을 한 정당이야. 근데 무슨 또 열린민주당과 또 선거연대를 합니까? 어? 말도 안 되는 짓거리 아니에요. 응? 벌써 열린민주당 그 당시에 당대표였던 정봉주 의원과 손혜원은 그때 반대를 했죠. 그래갖고 당원투표를 의해서 열린민주당 당원투표를 해서 통과가 돼서 민주당과 합당을 해갖고 지금 현재 민주당에 있는 겁니다. 근데 무슨 지금 열린민주당과 또 이거는 일개 김상민이라는 옛날에 한남시사하면서 새날에 출연했던 손혜원과 연관이 굉장히 깊은 이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갖고 정당명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정봉주 민주당이에요. 최광욱 민주당이에요. 김의겸 민주당이에요. 이미 합당한 정당인데 무슨 비례 연합에 열린민주당이 낍니까? 선거 폭망하는 길이에요. 선거 폭망하는 길.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짓거리를 해요. 저는 국민의힘이 너무 여러분들 웃긴 게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거판이 야바위판도 아니고 또 위성정당이라니. 확 싸다기로 그냥 45도로 니네가 위성정당 원조 아니야. 이씨. 니네가 위성정당 만드니까 민주당이 대응창의원에서 만든 거 아니야? 니네가 21대 때 미래한국당인가 하는 거 만들어갖고 우리가 더불어 시민당 만든 거 아니야? 어디서 위성정당의 원조 새끼들이. 안 그래요? 위성정당의 원조예요. 깔 때 여러분들 얘기하십시오. 위성정당의 원조. 국힘당. 왜 이준석이 겁나더냐? 하여튼 지금 그런 부류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한쪽은 진보당, 노동당 이런 정당들, 뭐 민중당 뭐 이런 정당들이 하나의 구심점이 있고, 한쪽에서는 녹색당, 정의당, 또 한쪽에서는 지금 그 누구죠? 그 천호선 사무총장의 사회민주당.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조국은 합류하지 않습니다. 조국은 창당을 해도 혼자 하면 되지. 조국이 뭐가 아쉽다고, 안 그래요? 조국이 뭐가 아쉽다고 용해인 이런 정당에 들어갑니까? 조국이 뭐가 아쉽다고 조국이 여기에 들어가갖고 구걸합니까? 조국 장관님은 혼자 신당 창당해도요, 얼마든지 비례의석 국회 진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국 장관님은 괜히 이런 어설픈 열민당 출신들이나 이런데 합류하는 것보다 독자적으로 가면 됩니다. 제가 하나 제안할게요. 조국 장관님, 이성윤, 신성식, 조국 뭐 이렇게 하나 만드십시오. 대박 납니다. 대박. 그쵸? 대박 납니다. 뭐하러 멀리 봅니까? 이성윤, 신성식, 조국, 이런 분들이랑 같이 정당 하나 만들어요. 대박 나요. 뭐하러 거기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번에
뭐 거기 만약에 공천 못 받는 민주당 의원들 거기 데리고 가요. 만약에 이경 대변인으로 쓰고, 막 이런 분들 해갖고 진짜 조국 장관님은 굳이 여러분들 딴 데 신당 차릴 필요 없어요. 신당 합류할 필요 없습니다. 응? 하여튼 그런 게 있고, 왜 한동훈이가 비례정당 병립형을 원하는지 알겠죠, 여러분들? 왜 한동훈이가 병립형을 원하는지 알겠죠? 이준석 때문에 그래요. 이준석의 신당이 커지면 반윤이잖아. 근데 민주 진보 진영은 전부 뭐 정당이나 어떤 가치나 그런 건 다 다를지언정 반윤은 마찬가지잖아. 이준석 개혁신당이 커진다는 거는 반윤이 커지는 거고, 결국은 국민의힘의 반쪽이 반윤이 돼버리는 거거든. 민주진영도 반윤이고.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보시면, 왜 제가 처음부터 병립형으로 가면 이거는 국힘당 좋은 일 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극구 반대했는지, 다행히 민주당에서 준연동형으로 방향을 접었다고 하니까, 정봉주 의원이 조국 안 나온다고 하던데 그거 모르셔서 그래요. 그거 정봉주가 몰라서 그래요. 조국 장관님의 일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조국 장관님이 왜 가만히 있냐면요, 2월 8일 날 재판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2월 8일 날 조국 장관님이 재판이 있습니다. 그 자녀 그 문제를 또 조국이 뭐 뒤에서 했다 그러면서 이 새끼들이 또 법정 구속을 시킬 수도 있잖아.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2월 8일 재판 때문에 가만 계시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일주일이면 신당 창당하잖아. 일주일이면 신당 창당하잖아. 정광석화 같이. 정광석화 같이 할 수 있잖아. 당 만들기 쉬워. 당원 모집 공고 내고, 신문사에다가 일간지에다가 신문 하나 내고, 그냥 정광석과 같이 하면 되잖아. 내가 하면 한 4일 정도면 될 것 같아. 4일. 내가 이렇게 조국 장관님 이렇게 한번 움직여주면 한 4일이면 만들 것 같아. 한 지역에 1000명씩만 이렇게 구글폼, 요즘 구글폼도 되더만, 구글폼으로 딱 한 다음에 불안한 한 6개 만들어 놓고 그러면 되죠. 신당 차리면 민주당은 어떻게 하라고. 에이씨, 한 얘기 또 하게 만들어. 그러게요. 비례 얘기하는데 갑자기. 에이. 네, 이낙연 씨 얘기 좀 할게요. 근데 저의 소신은 여러분들 변하지 않아요. 뭐가 변하지 않냐면 2월 8일 재판만 좋은 결과가 나오면요, 저는 민주당이 과감하게 조국 장관님을 영입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조국 장관님 영입을 반대했던 게 반명 애들이었거든요. 이낙연과 그 일파들. 그쵸? 이낙연과 그 일파들이 조국 장관님 맨날 오영환이나 이런 애들이, 반명 애들이 맨날 조국에게 사과시키고 맨날 그랬거든요. 여태까지 조국 장관님을 감쌌던 건 김남국이었고 정청래였고 이재명 당대표였고, 늘 조국 장관님 억울하다라고 외쳐줬던 것도 친명이었고요. 제가 정말 아쉬운 게 그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조중동을 비판하고 조중동을 없애야 되어야 될 언론이라고 얘기하고 그러지만, 민주당의 정치적 어떤 그 로드맵을 잡아주는 게 또 조선일보예요. 이낙연이라는 정말 민주당에 있어서는 안 될 자가 다행히 나가줘서 이번 총선에 너무너무 좋은 기류가 흐르고 있는데, 이럴 때 나는 지지층 결집이나 똥파리들도 조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민의 정이 있거든요. 왜 과감하게 영입 인사로 조국을 영입을 못하냐고요. 응? 여태까지 조국이 뭐가 여러분들
조국은 정치할 자격이 충분하거든요. 조국 장관님과 정경심 교수님이 사면을 받았습니까? 죗값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도 너무나 혹독한 죗값을 치렀잖아요. 진짜 나는 너무 민주당이 답답한 게 이낙연 같은 애들 나가고 조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다듬어지지 않는 보석을 얼른 갖고 와서 그런 보석을 다듬어 갖고 얼마든지 민주당의 자산으로 삼을 수 있는데 왜 저런 보석이 민주당 안에 있는데 저렇게 민주당을 외면하고 방치를 해야만 되나? 응? 난 너무 그게 아쉬워요. 몇 년째 선거 때만 되면 조국 들어오면 선거 망한다. 이거 언제까지 할 건데? 조국 들어왔다 그래갖고 조국 장관님이 죗값을 치르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정경심 교수님 과한 죗값 치렀죠. 응? 언제까지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요? 응?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좀 과감하게 민주당이 보석들을 좀 찾고 너무 언론에서 악마화시키고 언론에서 안 좋은 나쁜 이미지를 심어놨다 그래서 왜 그거를 깰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조국 나오면 뒷걸음치고 조국 안 돼. 이게 민주당의 마치 답정너 같이 조국 안 돼. 내가 당대표면 영입했어요. 전 영입했어요. 이거는 저는 조국 장관님이 밖에서 저렇게 야인 생활하는 것도 저는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조국 장관님도 생각이 있으시고 예전에 조국이 아니고 조국은 예전에 철저한 진보 학자의 어떤 이미지가 강했지만 제가 요즘 조국 장관님 이렇게 보면 어느새 전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는 조국 장관님이 너무 조심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보면요 전사가 돼 있고 속에 칼을 갈고 있더라고요. 내가 알던 조국이 맞나? 내가 알던 왜 전사가 돼 있냐면요 조국 장관님이 지금 숨죽이고 있는 것도 진짜 복수를 하기 위해서 2월 8일 재판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틀려지셨어가 아니라 달라지셨죠. 정말로 조국 장관님은 보면 윤석열에 대한 그 분노 그런 것들은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어요. 내가 진짜 좀 정치적으로 만약에 기획을 한다면 이낙연 탈당에 딱 맞춰서 이슈 덮어버리는 거 그냥 조국 영입이야. 조국 영입하면 막 여기저기서 깔라고 막 대들겠지. 이낙연 그냥 싹 묻히는 거고 갑자기 민주당 지지율 오르면 지지층 결집시키는 거고 저 똥파리들 분열 나고 그쵸? 내가 정치하면 그렇게 했어. 내가 정치하면 그렇게 했어. 이낙연 탈당하는 날 조국 영입 똥파리 분열 정치는 좀 그렇게 타이밍 맞게 과감하게 던질 때도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그럴 만한 배짱은 없습니다. 현재 제가 보면 현재 민주당 지도부가 그런 조국을 영입할 만한 배짱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조국 장관님은 아마 홀로서기 할 수밖에 없는 홀로서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냥 제 마음을 얘기한 거니까 제 마음을 얘기한 겁니다. 네, 드디어 여러분들 그리고 내일 이재명 당대표님이 돌아오십니다. 이재명 당대표님이 돌아오시면 현안이 굉장히 무겁죠. 15일 만에 다시 당에 복귀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이낙연 탈당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좀 내셔야 될 것이고 분열은 곧 죽음이다 이런 메시지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공천과 경선 이거는 공정하게 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주로 이룰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미리 예상을 좀 해드리면 내일 아마 이재명 당대표 복귀해갖고 내일 아마 최고위원회의 있나요?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마 이재명 당대표님의 여러분들이 발언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재명 당대표님이 이제 먼저 가장 의원들이나 추가 탈당이나 또 추가 분열에 대해서 당대표의 입장으로서는 가장 이분들이 민감한 게 총선 공천과 경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근택은 희생양이죠.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지고 그러니까 공관위에서부터 이제 현근택 그리고 이경 이런 분들은 이제 스스로 불출마 선언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에게 어떤 어깨에 짐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 왜 그러면 이제 정성호 의원과 이재명 당대표님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것들이 비아냥됐잖아요. 이재명 뭐 깨자마자 현근택은요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저것들이 정치 몰이를 했기 때문에 현근택 의원님,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좀 희생양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그래서 현근택은 이번에 불출마를 선언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쟤네들이 이제 더 이상 공격을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노웅래나 이런 사람들은 경선에서 어떻게 보면 뭐 컷오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현근택은 불출마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문자가 공개가 되면서. 왜 그러냐면 이재명 당대표의 메시지가 전부 가려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내일 실질적으로 이재명 당대표께서 복귀를 하고 나서 어떤 메시지를 내냐가 이제 또 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천 경쟁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천룰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낙연 씨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이낙연 씨 오늘 신당 창당의 속도를 좀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낙연 씨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 윤석열 견제 못한다. 도덕적 법적으로 떳떳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떳떳한 인간이 탈당합니까? 응? 떳떳한 사람은요 절대 나가지 않아요. 이낙연 씨, 그렇죠? 그렇게 떳떳해서 민주당에서 나가셨어요? 안 그래요? 떳떳하지 못하니까 밖에 나가갖고. 여러분들, 제가 이낙연의 탈당이 왜 나쁘냐, 왜 이낙연이 진짜 나쁜 정치를 하냐 얘기를 하는 게, 이낙연이 탈당해서 결국 표를 잡기 위해서 누구를 비판합니까? 나가자마자 여러분들 민주당 욕하잖아요. 그쵸? 이낙연은 결국은 민주당 지지자들 표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나가자마자 하는 짓이 민주당 비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계속 이낙연이나 이런 애들이 탈당을 하면 진짜 이놈들 나쁜 놈이라고 얘기한 게, 지네가 탈당해서 지네가 표를 받아야 되는 게 결국은 민주당 까야지 지네가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서 온갖 꽃길은 다 걷고 온갖 수혜는 다 받아 처먹은 새끼가 밖에서 민주당 욕하는 건 떳떳하고 도덕적으로 맞는 거냐? 난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민주당에서 소속으로 국회의원도 하고, 민주당 소속으로 지자청장도 하고, 민주당 소속으로 국무총리도 하고, 할 건 다 해본 놈이 밖에 나가서 민주당 욕하면 그게 도덕적으로 옳은 거냐고요. 응? 정말 나쁜 놈이죠. 응? 결국은 새로운 미래 창당 발기문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민주당과 날선 대립각. 제가 우려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뭐든지 민주당 박차고 나가고 할 수 있는 거는 민주당을 욕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준석이도 봐요. 뭐든지 기존에 있던 정당을 탈당을 해서 나가는 순간 기존에 있던 정당을 비판해야지 자기가 사니까. 나쁜 놈들이죠. 지금 언론에서는 뭐 마치 이낙연 탈당이 민주당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이, 이낙연 탈당이 야권 분열이다, 줄줄이 탈당이다 개소리들 하는데, 현직은 나갈 사람 오영환이 한 명밖에 없어요. 내가 취재해보면. 네? 아니 최성 전 고양시장은 그냥 당연히 나가든가 말든가 신경 안 써도 되고, 뭐 신경민 도대체 뭐가, 얘네들 여러분들 하는지 보세요. 이낙연 신당 만들어갖고 지역구 내보낸다 그러면서, 한준호 의원 지역구가 경기 고양 을이거든요. 경기 고양 을에 최성이 나간대요. 그건 단 한 표, 단 100표라도 최성이 얻으면 민주당 지지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들 제가 그래서 이낙연이의 신당은 윤석열 도움이라고 얘기했죠. 이 새끼들 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근규 제천시장도 민주당 공천에서 부적격하니까
충북, 제청, 단양 나간대잖아요. 응? 민주당 공천 못 받으니까 뭐 새로운 그 이낙연 신당으로 해갖고 민주당과 경쟁한다는 거예요. 저 윤석열이 이중대밖에 더 됩니까? 진짜 이 새끼들 하는 짓들이 내가 다 얘기한 것 같이 최은열, 신경민, 최성, 장덕천, 이근규, 전 부천시장, 전 제천시장, 전 고양시장. 아이고, 한심합니다. 한심해. 박용진이 경선에서 정봉주한테 지면 박용진이는 이낙연이 안 따라갑니다. 박용진은 절로 갑니다. 안 된다고 봐요. 박용진이는 저기 이준석이한테 가요. 지금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 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조응천, 이원욱, 그다음에 그 김종민은요. 사실 이낙연 신당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이준석과 자꾸 통합하자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굉장한 미묘한 차이예요. 이낙연이는 야, 이 씨발 이 새끼들아 나랑 먼저 통합해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민주당 당대표였는데 이 씨발 이 새끼들이 배지 있다고 나를 배신하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낙연은 어떻게든지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을 뎁고 이준석이랑 딜을 하고 싶은데 조응천이나 김종민이나 이원욱이는 이낙연 신당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통합신당을 설 이전에 출범하자 이낙연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준석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응? 이낙연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준석한테 제3지대 통합신당 빨리 만들자. 조응천이가 얘기하니까 이준석 빠릅니다. 그건 맞지 않고요. 예, 빠릅니다. 예, 지금 빠릅니다라고 하니까 진짜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민주당 배지 달고 있던 새끼들이 밖에 나가서 이준석과 제가 여러분들을 정확히 얘기해 줄 거예요. 이준석과 이낙연은 절대 합당 못합니다. 이준석과 이낙연은 이준석이 연합을 하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왜? 조응천은 박근혜 사람이잖아요. 조응천은 이준석과 연대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이현욱도 자연스러워요. 왜? 이현욱도 지역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호남이 아니거든요. 충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종민도 이준석과 연대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왜 그러냐? 이준석이는 이낙연이를 영입을 하면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아니에요. 떨어져요. 이준석이가 얼마나 여운데요. 이준석 신당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호남 색깔을 빼면서 중도 연합으로 가야 돼요. 이해하세요? 호남 색깔을 빼면서 중도 연합으로 가야 되는 게 이준석의 목표인 거예요. 이낙연과 호남 세력들이 만약에 이준석 신당에 합세하는 순간 이준석을 지지했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조응천이나 김종민이나 이원욱은 현직 프리미엄도 있고 얘네들을 영입하는 순간 이번 총선에서 기호가 정의당을 앞서서 3번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이가 사면초가고 사실상 얼마 전에도 아니 진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이준석이가 뭐하러 마이너스 되는 장사를 해요. 이준석이는 결국은 국민의힘을 접수하고 싶은데 이준석의 목표는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을 개선장군같이 접수하는 건데 굳이 이낙연을 데리고 국민의힘을 접수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준석이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안 된다고 봐요. 김종인이거든. 그래서 김종인이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낙연과 이준석이가 합칠 확률은 없다. 그렇죠?
이준석과 이낙연이가 합당할 일은 없다라고 먼저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추워도 그건 안 된다고 봐요. 추워도 지금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낙연이가 계속 유일하게 자기를 따라올 사람이 적어도 믿던 오영환이는 아마 제가 보면 15일 이전에 탈당을 할 거고, 그래서 그 가장 열받아 하는 게 윤영찬이라는 거야. 영찬이 저 씨발 새끼가 나를 또 배신한 겁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된 거야? 영찬이가 어떻게 된 거야? 옆에서 딸랑이들은 옆에서 최성, 신경민 딸랑 하는데 너네 배지 없잖아, 이 씨발 새끼들아. 이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거 농담이 아니라 김종민이나 이원욱이가 여러분들 지역구가 어디죠? 경기도 어디죠?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이 사람들이 새로운 정치한다는데 굳이 호남 세력과 정치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조응천 남양주잖아. 이원욱 화성이잖아. 김종민 충남이잖아. 그럼 어떻게 보면 경기도와 충남, 그리고 국민의힘 연합을 해갖고 얘네들은 배지도 앞에 가면 오히려 이쪽이 되는데, 굳이 김종민이나 얘네들이 이낙연과 호남 동교동계 뒤에 이석현이 막 창당 준비하고 이런 애들이랑 합치는 순간 구시대 정치가 되거든요. 응?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거짓말이 아니라 이낙연은 독자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아마 현직 없는 독자 세력, 호남에서 공천 못 받아갖고 이낙연을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서른이 이번에 어떤 짓을 했는데, 서른은 이번에 이낙연 탈당할 때 그 당시에 민평연기한테 탈당하면 다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제가 취재했더니. 서른은 이낙연을 응원했지만 탈당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탈당하면 다 죽여버린다고 한 게 서른이야. 진짜로. 이낙연 깠어요. 저건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그 이낙연 대표가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탈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서른이잖아. 비슷했어요? 서른 성대모사는 좀 처음 해봤는데. 서른이 비명은 맞아요. 서른이 반명은 맞는데 누구냐고요? 모르겠어요. 저도. 서른이 반명은 맞는데 탈당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미안해. 요즘 분위기가 이상하게 비계가 많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제가 돌아가는 걸 보면요, 이낙연은 독자 신당을 창당해 갖고 그 똥파리들이랑 비례 정당해 갖고 한 2만 표? 뭐 창당 발기인에 2만 명 들어왔다 그런 거 보니까 한 2만 표 받을 수 있을까? 응? 그 정도. 그 정도. 여러분들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제가 우습게 얘기했지만 이낙연 고립되고 있습니다. 굳이 여러분들 생각해봐도 야, 김종민이나 이원욱이나 조응천이가 새로운 정치를 한다고 나왔는데 굳이 무슨 이낙연이랑 손잡고 호남 동교동계랑 막 이렇게 해갖고 연합 신당 만들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그냥 이준석이랑 얘기해갖고 개혁 신당 만들어갖고 거기에 합세해갖고 그게 훨씬 낫죠. 당연히 배지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대요. 2만 명 들어왔다는데 그거 다인 거겠죠. 2만 명인지 2천 명인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보면 2만 명 택도 없습니다. 지네끼리 그냥 쟤네들은 계속 막 등치 부풀리게. 왜 그러냐면 어떻게든지 이낙연이가 체면 치레를 하려고 그러면 이준석과의 통합을 해야 되고, 통합 과정에서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치 진짜 민주당을 대신하는 정당의 크기를 가지고 이준석과 이렇게 당대당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준석이 볼 때 아무것도 메리트가 없거든. 왜? 이낙연이가 호남에서 인기가 없잖아. 그게 이준석이가, 만약에 이낙연이가 호남에서 진짜 인기가 있다 그러면 이준석이는 영호남 통합이다라고 하면서 가치를 걸 수 있는데, 호남에서 욕을 뒤지게 먹고 있으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이낙연이가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냥 체급을 구라로 지금 진짜로 막 전적 부풀리기죠. 자기가 막 김대중 대통령이랑 인연이 있고 김대중 정신을 막 수호하는 척하다가 저희 아버님께서는 이낙연 씨를 아는 게 별로 유대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이미 98년에 대통령이 되셨고 이낙연 씨는 2000년에 동아일보 기다 시절에 처음으로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낙연 씨가 2000년에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초선과 대통령이 만날 일은 그렇게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낙연이가 2000년에 정치를 시작했대요. 그래갖고 그때 초선이었대요. 2000년에 초선이어서 그때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은 대통령이었거든요. 굳이 대통령이 초선을 뭐하러 만납니까? 그래서 어제 김홍걸 의원님이 저희 아버님께서는 인연이 없습니다 라고 해버렸잖아. 김대중 정신은 분열하지 마라, 통합해라, 담벼락을 보고도 짱돌이라도 던지십시오. 이놈의 돌멩이가 날라온다고 뭐가 무섭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혀 인연이 없다. 여러분들 어제 김홍걸 의원님 여러분들 방송 너무 좋았죠? 그렇죠? 김홍걸 의원님 말 진짜 잘하죠? 남북 관계에 있어서 이 정부가 갖고 있지 못하는 저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되게 귀여워요. 되게 촌철살인이고 조곤조곤 얘기를 핵심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김홍걸 의원님이요, 여러분들 진짜 어제 제가 방송에서 잘 얘기 안 했는데 우리나라 정치에서만 되게 무시했죠. 그냥 김대중 대통령 아들 정도밖에 안 돼 있지. 해외 가잖아요. 중국이나 일본 가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아들님 오셨다고 뉴스 나와요. 왜냐면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는요, 전 세계적으로 진짜 뭐 손꼽히는 존경받는 대통령이에요. 전 세계에서. 진짜로.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손꼽히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아드님이 외국 나가면요, 그 나라의 기사가 나와요. 뭐 넬슨 만델라 정도 급이에요. 김대중 대통령님은. 넬슨 만델라 급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해외에 가면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현재 그 국회의원 신분에 있는,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박정희 정권 때도 맞아요. 그 박정희 정권, 일본이랑 미국이 연합을 해갖고 김대중 대통령을 살렸는데, 반미주의자고 일본에 대해서도 강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지만 미국과 일본이 공지해서 박정희 정부로부터 김대중 대통령을 살려요. 저 사람은 죽이면 안 된다. 그런 전 세계적인 지도자인데. 그래서 어제 제가 재밌는 말씀도 드렸잖아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영어 인터뷰하는 거 여러분들, I want 코리아이 영어를 전라도 사투리로 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 I hope Korea 뭐 democratization 옛날에 아니 그거를 독학으로 하시다 보니까 발음 기호나 그런 걸 모르시지만 영어를 전라도 사투리로 하시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갖고 뭐 I found it 진짜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대단하신 분이거든. 그래서 앞으로 그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날짜가 바뀌었죠. 오늘 저녁에는 이낙연을 탈당을 강하게 비판했던 친노의 이광재 의원님 모시고요. 그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조국 장관님, 이성윤 지검장님, 신성식 고검장님, 제가 다 초대할게요. 다음 주부터는 쭉 조국, 신성식, 이성윤 뭐 저희가 여러분들 뭐 다 초대해갖고 방송에서 여러분들 그동안 듣도 보지 못한 얘기들
다 방송에 나올 수 있게끔 할게요. 오늘 밤 10시 여러분들 그 대신 많이 시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사실 내가 진짜 이제는 말할 수 있다도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특히 조국 장관님 방송을 하면 눈물 날 것 같지. 서로 조심하면서 일부러 조국 얘기를 안 하고. 조국 장관님은 내 마음을 알지. 그래서 서로 조국 얘기 안 하고 서로 촛불 집회 얘기 들하고 했던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제가 특집으로 억울하게 탈락하신 분들을 모을 거예요. 억울하게 불출마 선언하신 분들 안 나오신다 그러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맨날 스포트라이트 받는 분들만 스포트라이트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근택 의원님 그리고 이경 대변인님 아직은 탈락하지 않았지만, 저는 불출마 선언하신 분들, 김남국 의원님 이런 분들도 모시고 그래갖고 얘기 들어보는 자리도 좀 만들어 볼게요. 그런 자리도 만들게요, 여러분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머지는 내일 합시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